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은 뭐냐? 저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고의 컨셉. 계속 지속이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영속되는 것이다. 모든 CEO는 그 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977년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이제 22년간 삼성에서 근무했고요. 99년도에 이제 삼성을 나와서 이제 옥션이라는 회사의 창업 대표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벤처업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6년, 48년 됐네요. 48년 동안 매일 사무집에서 나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 후배들은 이제 만나면 형님은 언제 은퇴하냐, 뭐 아직도 쌩쌩하다, 뭐 저희들이 이제 조찬 포럼을 서단법인 노동관나는 제가 이사장이라 매월 넷째 주에 조찬 포럼을 하는데, 그 GS센터 역삼역에 거기 1층 아모리 서울에서 한 300명 정도 모여요. 어제도 했는데 그 사람들 좀 만나면은 이제 한 300명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회원이 500명이니까 가끔 뭐 아직도 뭐 회장님 에너제틱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남자는 그 은퇴하면 안 돼. 근데 남자는 하여튼 무조건 나와야겠지. 점심을 집에서 먹으면 그 기능이 다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모라고 모임의 회장인데, 은퇴를 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갖고, 남자는 절대 은퇴하면 안 된다. 최고의 은퇴는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갖고 48년 동안, 22년 동안은 직장인,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전문 경영인,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콜로닷컴, 또 지금 서단법인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오노를 다 겪었잖아요. 겪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 제가 매일 아침에 집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같이 도대체 매일 뭐하냐?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기업이라는 거는 뭐 세상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옛날에서도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하는 모든 몸짓, 만나는 사람, 생각, 모든 거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모든 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그래야 직원들도 어떻게 돼? 그래서 성장하니까 직원들도 자리가 생기고 직원들도 굉장히 로열티가 강해지죠. 그래서 벌써 3년만 거의 정체 상태에 있어봐요. 우수한 애들은 벌써 다 계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대개 기업의 규모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규모로 보면 창업, 사업, 경영, 기업,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요. 창업은 이제 가공물이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리에 잡을지 이제 모르죠. 그러다가 사업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BP가 손익분기점이 넘고 이제 사업 자리를 잡는 거죠. 이 사업이 좀 더 커지면은 이제는 개인이, 이 오너 개인이 혼자서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경영단계를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PO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제품이 다양화되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 경영 단계에서 누가 들어가냐 하면 전문 경영인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의 기업은 여기서 끝나.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보면 이제 기업 한 10년, 15년 사이에 상장하고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업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사업가다. 사업가, 기업가, 전문경영인. 뭐 여기는 이제 사업가 같이 쓸 수 있지만 사업가, 전문경영인, 기업가. 이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병철이나 정조 회장님을 사업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 기업가라고. 기업가라고. 그 다음에 내가 철강이나 섬유를 30년 동안 저는 섬유를 했습니다. 그분을 기업가라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업가라고. 사업가라고. 그러니까 사업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걸 이제 지속해서 경영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긴 부와 여기서 생긴 여러 가지 인력으로 기업가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 기업가는 뭘 하는 거냐? 제품이나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도 가전을 하다가 이제 83년도부터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 요새 뭐 바이오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고 완전히 다른 분야. 다른 분야. 이 다른 분야인데 이 다른 분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다른 분야에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예를 들면 애경그룹 같은 데는 이제 뭐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애경산업을 이제 대강으로 팔았지만 비누하고 뭐 생활용품 하는데 2007년도에 갑자기 뭘 만들어요? 제조항공을 만들어요. 제조항공. 그러니까 그럼 생활문화사업 보고 항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만 그 당시 애경산업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저가 항공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부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여기서 진출하고 투자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 뒤에는 무슨 말을 붙여줘요? 정신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저분은 기업가 정신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업가 정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 정신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게 근데 기업가에는 정신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에서 시작해서 이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성장, 그 국가의 성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기업가 단계로 가면은 쉽게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분야가 좀 어려우면 여기서 좀 못해주고 여기가 하면 여기서 못해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4개거든요. 분야가 가전, LCD, 휴대폰, 반도체가 어려우면 좀 휴대폰에서 좀 보태주고 휴대폰이 어려우면 또 반도체가 보태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 반열로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물론 무슨 뭐 옛날 IMF나 이런 쇼크나 이런 걸로 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문을 치지 않아요. 다 포트폴리오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스타트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창업가들의 꿈은 뭐예요? 기업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영속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뭐 다 이렇게 기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창업가에서 사업에서 이제 경영 단계로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업의 성장을 이걸 이룩하는 이 CEO의 역할인데 그럼 과연 이 CEO는 어떤 조건,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계속 연구하는 거죠. 계속 연구. 더군다나 뭐 우리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도하니까 계속 연구해서 그 네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빨리 습득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정적으로 저걸 가르쳐 준 사람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3년 전에 우리 조찬 포럼에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조찬 포럼에 모시려고 섭외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본인은 춘천고등학교 동창회 때 인사말로 5분 헝걸 이외에는 대외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 청와대로 뭐 간 적도. 근데 우리는 최소한 400명을 오니까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손성삼이라고 매니저가 얘기하는데, 손흥민 아버님이 대외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인터뷰한 적도 없고 그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려면 손흥민 선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 뛰고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 아들은 뭐 결혼 안 한다더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할 수 없고 그러고 이제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지를 제가 잘 쓰고 매니저를 만나서 우리 젊은 스타트업들한테 꼭 좀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마음이 동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갖고 이제 3년 전 11월에 이제 저희랑 같이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직접 연설 강연은 못하고 저랑 둘이 앉아서 제가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포크 형식으로 했어요. 야, 근데 진짜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이 깊이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웠죠. 철학이 그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대. 그러면 이왕 축구 하는 거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뛰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그 선수가. 그러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럽 무대에서 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 하나는 뭐냐? 양발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유럽 무대에서 슛을 하려고 오른발잡이라 슛을 하려고 공을 모으는 순간에 다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그냥 오면은 그대로 슛. 너무 잘하더라고. 저번에 왼쪽으로 한 걸로. 그대로 슛을 해야지. 그걸 모아서 그건 안 된다. 야, 근데 어렸을 때 그럼 왼발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른발하고 똑같이 쓰려면. 그러니까 오른발 여기에 그 뒤에 그 저게 앞빈 있잖아. 앞빈. 오른발 이거 못 뛰게. 그 다음에 모든 신발 신고 바지 입고 모든 건 다 왼발 포스트. 왼발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하고 왼발이 거의 이제 똑같이 차이가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23골 넣어갖고 최다골 넣었거든요. 프레미어. 오른발이 12골이고 왼발이 11골.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도 왼발을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분은 또 그러더라. 이 축구 선수는 가장 기본이 패스하고 드리블이에요. 패스하고 드리블이 안 되는데 뭐 슛을 잘 그건.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 6년 동안 슛을 못하게. 6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슛을 못하게. 그런데 걔가 축구 선수인데 얼마나 슛을 하고 싶겠어.
싸우고 자기 옆에 애들만 갖고 나가서 오는데 너는 슛을 중학교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패스하고 드리블만. 그리고 공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공을 이렇게 띄우잖아.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게 2시간 동안을 운동장을 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민정 감독은 그냥 공이 붙어 있어야 됐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슛을 배워야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쭉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시간 했어요. 2시간. 내가 또 질문 모으니까 2시간 끝나고 400명이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 그랬어. 3년 전 얘기예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10년간은 끄떡없을 것 같다.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 3년 지났거든. 그래서 3년 끄떡 없어. 이제 앞으로 7년을 더 끄떡 없을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신신당부한 게 뭐냐? 기본이다. 기본. 이 기본이 중요하대. 근데 또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왜 이 기본이 중요하냐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선수가요, 좀 바꾸겠어. 덤벨. 오늘 날씨가 좀 더웠어요. 실제로 보면 운동선수가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 없대. 이게 데코복거인데. 그러면은 이제 컨디션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슬럼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기본이 돼 있잖아. 슬럼프를 빨리 벗어. 슬럼프를 빨리 벗어. 그리고 기본이 딱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된 슬럼프를. 근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슬럼프가 계속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러면 도대체 기업인들은 이런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제가 이제 알아낸 거죠. 2가지.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리더로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하나는 변화를 읽는 건. 변화를 어떻게 읽을 거냐. 또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보여 사람을 보는 거. 이 2가지. 이 2가지는 내가 사업을 하는 한 이거는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사실 저 사람을 보는 눈, 저거는 제일 저기에 집착한 분은 이병철이죠. 이병철이라면 저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1956년부터 1983년까지 27년간 신입사원 면접을 직접 봤어. 직접. 그래야 우리 면접 볼걸 바로 거기 회장님 면접 봤. 나 앉아갖고 직접 너 나 아니? 그래. 직접 면접 봤어. 이게. 그러니까 27년간을 신입사원, 그 신입사원, 뭐 아르토시나 뭐 이런 아들, 그 걔들 직접 면접받아. 그 제가 87년도에 삼성 비서실에 갔는데 벌써 87년도에 이제 11월 19일 날 어젠가? 11월 19일 날 어제 돌아가셨죠. 80년 10월 19일. 그 38주기 어제 그걸 했는데 그때 올라가니까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더라. 뭐냐? 77년도에 암수를 받으셨거든. 폐암 받아갖고 탁 받았다고. 제발 신입사원 면접 보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쪽을 앉아서 그 무리니까 하지 말라.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한테 맡기면 너희들이 대표이사야. 너희들한테 맡기면 임원 정도 될 사람밖에 못 뽑는다. 대표이사가 매일 보는 게 누구야? 상무, 전무, 부사장, 임원이야. 내가 봐야 누가 사장감인 줄 알 수 있다.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그걸 못했대.
이제 제지어지를 못했대. 근데 내가 실제로 비서실 가서 5년 동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비서실에서 이제 업체를 관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삼성물산하고 11개 회사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서실이 강해도요, 절대로 그 기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 전관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비서실장님, 야, 이 차장, 야, 거기 그거 웃긴데 걔 대표이사 만나서 그거 좀 봐라. 그럼 뭐 관리 담당 전문가 만나서 알아갖고 오는 정도지, 그 기업의 운영은 100% 대표이사가 쫓아져.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를, 어떤 놈을 거기다가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풍자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거 떠나면 안 돼. 이건 죽는 수가 가지고, 이것도 이것만 얘기해도 뭐 몇 시간 얘기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딱 이것만 봐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전 딱 그 여기서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라는 얘기는, 이기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행동이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아닌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나야. 결국 우리도 뭐 어디 회장 이런 데를 뽑아놓고 보면은, 동기에나 뭐 보면 결국은 뭐 말이 오는데 결국은 뭐야? 나 잘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약간 겪은 건데, 제가 이제 옥션 만들고 또 뭐 3,000원에 매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건물이 이제 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 노후를 대비해서 강남에 5층짜리 빌딩 하나 사자. 그래서 이제 내 친구는 이제 공인중개사 하나한테, 야, 너가 내가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야, 강남에 5층짜리 빌딩 좀 하나 알아봐 줄래? 내가 얘기를 했다.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나타. 이타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야, 금영이가 그래도 그 월급쟁이 오다가 저렇게 벤처해서 됐는데 정말 좋은 빌딩 알아봐갖고 제가 나중에라도, 야, 자기 때문에 잘 샀다고 얘기 들어야지. 걔는 이타적. 근데 이적인 애는 뭐냐면, 야, 그래? 그럼 얼마짜리? 예를 들면 50억? 그럼 딱 계산해.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 계산해. 근데 마침 자기가 그동안 누가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팔고 매물이 안 팔리던 게 있어. 야, 저거 그냥 금융이한테 앵겨야 되겠다. 그거는 이기죠. 인성이 좋고 나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인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옥션 사장할 때 무슨 뭐 로터리 클럽, 하여튼 뭐 그런 클럽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치과 의사를 만났어. 왜 명함 주고. 근데 마침 뭐 할 일이 있어서, 노 원장님, 저기를 가는데 이빨 이건데 그거 좀 봐달라고. 야, 그거 봤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거 선물 내는 게 아니잖아. 돈을 내는데 2001년도 얘기가 120만 원을 120만 원. 치과에서. 그래서 그냥, 아니 근데 그 120만 원 내라고 하는데 그 체면에 그거 안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왔는데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사람이 그뭐 팔다가 본 거야. 여보, 아니 무슨 친구를 때 120만 원이 네, 뭐 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나오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했더니 12만 원밖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120만 원 바가지라기보다는 저 사람 돈 많어.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최고 비싼 거였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전부 다 모르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수단을. 내가 잘 되게 내가 용돈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면 죽는 거야.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게 이제 극도로 이기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간신이 되는 거지. 간신은 뭐야? 나를 필요 없죠. 바로 있잖아.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직장에서 이기적인 애들 있잖아. 야, 이기적인 애들일수록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걔들은 그 대표이사가 볼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잘 봐야 돼. 그게 열심히 하는 게 회사 일보다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예. 그거 모르고 회사 일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제가 외환은행 사회이사 할 때 횡령한 애들 이제 조사해봤는데 6명 조사했거든. 3년 동안 다 인사업가에. 우리의 눈치를 기가 막히게 봐, 얘들이. 그래, 딱 가지고 마음에 들게 하고, 지 주머니는 별도로 차는 거야. 별도로 차. 신뢰를 쌓는다. 이게 사실. 근데 제일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상사니까 옛날에 이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게 분명히 국민들한테 도움된 거야, 이게. 근데 자기 승진하고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냐. 그래서 그걸 잘 만드니까 의도를 갖고 자꾸만 적어놓는 사람은 이기적이야. 뭔가 의도가. 실제로 이타적인 사람은 의도가 없어요. 그냥 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봐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 직장, 또는 사회, 국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이 공동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에 대한 뭘 하는 거예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타죠. 제가 이 살아보니까 무조건 이타죠. 이건 무조건 성공의 기본을 놓고. 인도네시아의 송창근 회장이라고 MK그룹이라고 했는데, 난 그분 우리 도서관에 와서 강연하는데 진짜 대단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나이키 신발을 하는데 종업원이 한 2만 5천 명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애들이 그 회교 국가는 그 핀이나 이걸 잘 안 하나. 그러니까 종업원 중에서 임신하는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좀 위험하잖아,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회사 내 병원을 4개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좀 보면은 거기 가서 치료받더라고. 그래갖고 가족들도 해줘.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쓰고 뭐 이익이 얼마나 결산을 하자. 임원들이 딱 하는데 관리 담당 이사가 네, 이번에 우리가 병원을 새로 지어갖고 병원에 얼마가 딱 그러니까 말을 막았어. 신문에 나고 유명한 거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병원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거는 얘기해 줘 봐요. 나한테. 그리고 그거는 얼마가 들어가건 그건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한테 얘기해 줘 봐라. 이게
거의 신문에 나와서 인도네시아 신문에 나오고 완전히 거기 입사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된 데다가 한때 그 인도네시아에 그 어려워서 나이키 주문이 이제 줄어드는데 다른 공장은 다 줄었는데 그 공장은 그대로 됐어. 거기는 회교는 5번 기도하잖아. 그 하루에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 건강하세요. 너무너무 회사가 잘 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뭐 70몇 년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사람 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서 내가 일단 가입한 이상은 절대로 거의 규칙이나 펑크 내고 뭐 아니 뭐 내가 바빠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요 다 옆에서 보게 돼. 다 옆에서 보고 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이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뭐 아까 인성 얘기도 나왔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이기적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쓰다를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과 같이 공동체를 잇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것만 판단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박수 한번 주죠. 아이고 눈치가 없네 우리가. 자, 뭐 이건 이제 좀 뭐 더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핵심은 오늘 핵심은 뭐냐?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느냐는 거는 이 변화를 기회로 보는 거고 기업이 어려워지는 건 뭐예요? 이 변화가 뭐가 되는 거? 변화가 위기가 돼요. 사실 지금 제가 삼성물산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홈플러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도 제가 짓고 한 겁니다. 홈플러스. 그리고 점포 2개 열고 부지 5개 샀을 때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영입해서 매각한 그리고 저는 그 매각 삼성물산에서 이제 매각했으니까 다 이승환 대표님하고 다 글로 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점포가 없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돼. 쇼핑몰은 점포 없이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인터넷 쇼핑몰을 1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옥션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저는 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리고 며칠 전도 갔는데 그 분당의 서현역사 백화점 A개월 그 제가 만든 그 원래 그게 삼성 플라자였어요. 원래 삼성 플라자 그게 이제 2007년인가 몇 년도에 A형으로 넘어 지금 AK 플라자 됐지. 그러니까 저는 유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임원했고 총괄이 뭐 다 알잖아. 제가 볼 때 지금은 완전히 쿠팡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완전히 넘어갔어. 진짜 정용진이 신세계하고 롯데 신동빈이는 진짜 바보 같아. 아니 신세계하고 롯데가 돈이 없냐고. 이게 쿠팡이 2010년도에 김봉석이 크고 저게 왜 저러냐. 벌써 온라인 시대가 오는데 계속 못 붙잡고 있는 거야. 야 우리 백화점 리뉴얼로 언제 하냐. 세상은 지금 온라인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야 우리 스타필도 어디에다 짓느냐. 지금은 끝났어. 이제 소위 말해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제가 쭉 지내보니까 CEO의 최고 제1 조건은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나한테 기회냐 위기냐.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 매일매일 그거를 막 몸에서 느껴야 돼. 왜?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죠. 세상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하락이니까. 계속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요 보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4가지를 아주 대학 입시 총정리 찍히고 하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수 한번 주시죠.
이 변화를 제일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엘빈 토플러. 자, 이 엘빈 토플러 돌아가셨는데,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더 웨이브 오브 웰스, 부의 물결이죠. 다시 말해서 이분이 평생을 연구한 건데, 내가 부를 쌓으려면 이 부를 가져오게 하는 뭐라? 물결의 주인공입니다. 이 물결, 웨이브,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요. 그게 국가가 되건, 그 다음에 뭐 개인이 되건, 뭐 기업이 되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봤더니 지금 구윤철 그 부총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전면에 딱 나왔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는 AI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냥 AI로 승부를 내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물결이야. 이 물결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물결을 크게 몇 개로 이 물결을 봤냐 하면 4개로 봤어요. 4개. 자, 한번 봅시다.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 4개의 역사적 물결을 이해해. 그리고 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야 된다. 제1의 물결은 말할 것도 없이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이제 10,000년 전에 이제 농업을 발명했어요. 이 농업혁명 시대의 부의 원천, 부는 뭐예요? 토지죠. 만석군, 천석군, 뭐 다 이 토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The wave of wealth. 그러다가 1770년부터 뭐가 나와요? 공업혁명이 나타났죠. 공업혁명은 원료를 기계에다가 넣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공업혁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산업화다.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 산업혁명을 이룩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뭐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부를 가져가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 동양에서는 이제 일본이 여기 일찍 들어왔어요. 1868년에 메이지를 신으면서 들어왔고, 얼마 전에 그 일본 자료 봤더니 일본은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2만 개. 우리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고 뭐 5개나 있나 모르겠는데 2만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들어갔지. 일찍 공업하러 들어갔지. 우리는 뭐 다 문 걷어다니고 세고 끄고 뭐 다 하느라고 저건 뭐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진국이라는 용어는 이 공업혁명을 일찍 들어간 나라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업화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임금이 올라가죠. 환경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단결, 노사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땅값, 지대가 올라가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경쟁력을 누구한테 주게 돼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이런 데다가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의 물결이 나타나요. 그거를 1980년에 엘빈 토플러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 박사는 현재 제조 원료를 넣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던 이 사람들의 부에서 이제는 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냐? 정보와 지식을 가진, 정보 시스템과 지식 콘텐츠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를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제3의 물결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와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선 정보
정보화가 먼저 오죠. 정보화의 시작은 뭐예요? PC예요. PC. 1970년대 후반. 이 PC는 이건 하드웨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그 누가 나타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그 PC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은 브레인도 저 PC 소프트웨어에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 독창적인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땅이 있고 설비가 있고 이래야지 뭐 아무 사람 뭐 그걸 별 좋아하잖아. 그냥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저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 워드 있죠. 워드, 한글 워드 프로세서. 그냥 그거 하나. 그게 199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게 만든 사람이 그 당시에 25살이었어요. 이 한글과 컴퓨터에 한글 워드 프로세서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탤런트 김희애 씨 남편. 김희애 남편. 이찬진이라고. 젊은 애들은 모르지. 근데 김희애 씨는 알더라고. 젊은 애들도. 배우니까. 김희애 씨. 유명한 배우잖아요. 남편이요 그랬더니 유아인 안 해요? 뭐 이런 애들도. 이게 그러니까 딱 그 아직도 쓰고 있는 그거 하나도 없어. 다 회사야. 그래서 사실은 이 정보화의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했어.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 정보화 다음에 나타나는 뭘 우리가 나름대로 했냐? 인터넷 세상을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선방했어. 왜냐하면 이 인터넷은 www.com이거든요. 이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통신망이 초고속 통신망이 잘 깔려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대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내면 통신망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이 통신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 키웠어. 방산하고 통신은 이제 북한 때문에 다 키워갖고 이 초고속 통신망의 인터넷 이게 이제 우리나라 1998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죠. 네이버, 다음, 뭐 안철수, 옥션, 그 다음에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그 제가 이제 거의 인터넷을 1세대인데 인터넷 기업 초대회장을 했으니까 이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 인터넷으로 가는 거야. 이제 뭐 쇼핑몰도 글로 가고 이제 뭐 교육도 글로 가고 다 검색도 글로 가고 내가 볼 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엄청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옥션이 6개월 만에 상장하고 미국 이베이에 3천억에 매각하고 막 그러니까 기존에 돈 있는 업체들 있잖아. 기존의 중견 업체들이 엄청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야 저게 뭔데? 그래갖고 만났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때 야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당시에 내일 찾았어. 이게 야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대한민국 사람 CEO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고정관념. 고정.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는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있는 거 팔아도 몇백억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사업을 이렇게 이거 장사지 이게 무슨 사업이야. 내가 속으로 사업이라는 걸 미래의 고객을 계속 창조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고정관념, 고정관념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개를 키우고 있어. 개 키우잖아요? 그럼 고정관념이 들어가요. 개 키우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들어봤어? 선입견. 또 하나 있지? 편견. 선입견하고 편견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아 그거 내가 잘하는데 근데 안 그거 바뀌더라고요.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 두 가지가 세계로 편견이 와와고 다녀버리는 거야. 야 내가 너무너무 그래서 왜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잖아. 제인 오스틴의 소설 거기 보면 나오잖아. 오만은 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를 막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를 막고. 이게 이 사업가는요 신념이 강하면 안 돼. 사업가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야. 고객이 무슨 생각하느냐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지. 아 내 신념이 그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사업가는 겸손해.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사업가는 손이 세 개다. 오른손, 왼손, 겸손 세 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백두산 올라오고 있어요. 백두산 가고 싶은 적이 많은 거예요. 백두산에요 올라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 버스 이제 밑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딱 20-30m 밀리면 그냥 무럭차요. 산림이야. 그 내가 그때 거기서 야 이건 뭐 사람 지금 이해해야 되더라고 못 찾겠네. 근데요 2774m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나무가 작아져. 천지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천지 이제 그 호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나무는요 2m 넘는 게 없어. 다 관목이라고 저 끝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라보고 이게 눈보라 계속 치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고 숙이라고 숙이라고 높이 올라갈수록 숙이란 말이에요. 박수 한번 더 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인터넷을 그냥 월급쟁이들, 이혜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인터넷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가 왔어요? 모바일이 왔죠.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요 모바일에서 들어가는 핸드폰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요 전에 걸 피처폰이라고. 요 스마트폰 2007년도에 애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요 아이폰, 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삼성과 LG의 운명이 엇갈려. 참 이거는 LG가 아마 LG 역사상 두고두고 저는 진짜 죽고요. 저게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2009년도 피처폰 있을 때까지 삼성하고 LG의 시장 점유율이요 큰 차이가 없었어. 우리도 LG 프라다폰 있었잖아. 사이언, 초콜릿폰 다 있었잖아. 거의 34대 28 거의 차이가 없었어. 근데 스마트폰이 딱 나왔다. 11월 30일 딱 나왔단 말이야. 이거 내장은 큰일 났다. 야 이거 앞으로 이거 그냥 갈 것 같다. 그래갖고 12월 1일 날 무서워서 전 임원 불러갖고 야 퇴근 12시야.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아이폰 따라잡아. 그냥 죽게. 근데 LG는 2009년도에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스마트폰이 시장에 안 나올 때니까 피처폰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해. 그렇잖아. 이게 야 이거 나왔대는데 그러니까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 100억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 근데 내 컨설팅사는 뭐야? 누구 눈치 봐? 주인 눈치 보잖아. 그래서 맥킨지가 역사상 최악의 보고서가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러니까 LG는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2010년 3월에 바르셀로나 MWC 딱 가보니까 다 그냥 그때 그냥 난리가 나니까 위에서 그냥 구본부가
야 남영 너 나가. 그러고 이제 그 자기 동생 그 보는 거야. 동생을 사장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막 들어가는데. 그래서 삼성은 2010년 6월에 나온 게 갤럭시야. 그 갤럭시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지. 근데 LG는 2010년 10월 달에 옵티머스라고 그래서 나왔어. 근데 10월 달에 딱 나와보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 때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미 시장은 어떻게 돼?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저 앞서가 다 했어. 10년 동안요 LG가 저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전통 있는 건데. V 시리즈, G 시리즈 온갖 시리즈 해갖고 한 10조 이상 날렸어. 그러다 2021년도에 새로운 김광모 회장이 결단을 내린 거죠. 스마트폰은 포기하자. 그 지금 LG는 스마트폰 없어. 삼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베스트 샵이라고 그 LG 샵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아이폰 기계는 이 삼성 아니 그 LG U 플러스 5. 그건 이제 유통. 유통은 이제 LG U 플러스, SKT, 그다음에 KT. 이건 이제 유통이니까 기기는 저기 LG가 못 만들고 있어. 단말기는 이제 없죠. 삼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땅치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변화를 왜 자꾸만 강조하냐면 이 변화의 변곡점이 이게 이제 변곡점 할 때 리더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서 그냥 다 나가는 거야. 지금 저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HBM 반도체 있잖아요. 2019년도에 삼성이 포기하는 바람에 걔들이 다 SK로 간 거야. 지금 SK가 뭐 HBM 때문에 뭐 그냥 뭐 지금 뭐 최고의 뭐 시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변화의 기술의 변곡점에서 이게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걸 리더는 한시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기회냐 위기냐. 박수 한번 더 치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쿠팡이 나오고 카카오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 메가스타디 다 이제 이때 나오는 거지. 본격적으로. 물론 메가스타디 이때도 있었지만 모바일 때 이제 본격화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나서 이제 메타버스다. 그 다음에 XR이다, AR이다. 그 다음에 뭐야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6G,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탈중앙화.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떻게 오냐면 소프트웨어, 인터넷 PC, 모바일, 그 다음에 탈중앙화, 웹 3.0 이렇게 나와요. 요 네 개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는 저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돼?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제대로고 친해. 제대로고 친해. 저거 친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회사는 정말 저 네 개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사스 소프트웨어와 PC 인터넷과 모바일과 그 다음에 웹 3.0 우리 어디를 해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갖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그래요? DX, 디지털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나오고 그게 뭐예요? AI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2016년도에 나와요. 2016년도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차 산업입니다. IoT. 모든 기계를 다 연결하자.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 AI.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주행, 무인, 로봇. 요 세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왜 나왔냐? 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인구의 감소.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잖아. 그 노동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생산량이 줄어들잖아.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세계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2016년 다보스에 모인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인구의 생산량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자. 그게 4차 산업혁명이야. 그러니까 IoT는 뭐야? 공장 내에서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하도록 하니까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물건이 다 생산이 되면 트럭이 자동으로 와갖고 거기서 다 싣고 사람 없이 움직이자. 시간 안 줘. 그 다음에 AI는 뭐예요? 인간이 그동안 하던 것,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거 다 기계한테 맡기죠. 기계한테 맡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 뭐야? 사람 없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로봇 택시가 지금 몇백 대 다니잖아. 운전자 없이 운전자 구하기도 어렵고 걔가 타기도 갑자기 뭐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그냥 로봇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철판하고 다 청소하고 로봇이 다 하도록 하자.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세상을 바꾸냐? AI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지. 이 AI. 이게 이제 중요해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이에요. 자, 인공 뭐예요?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 인텔리전스. 이 단어는 꼭 잊지 마세요.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왜 썼냐? 우리가 흔히 정보라는 단어에는 영어로 세 가지 뜻이 있어. 하나가 데이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인텔리전스라는 뜻이 있어. 요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데이터는 뭐냐면 자료라는 뜻이에요. 인포메이션은 요건 중요한데, 요거는 내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요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뭐 MIS다. 그러면 컴퓨터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내가 컴퓨터 언어로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그 집어넣은 언어 그대로만. 그대로. 아, 이거라는 뜻이구나. 이거라는 뜻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내 경험으로 내가 얻은 거, 그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삼성 다닐 때만 해도 저 정도만 돼도 일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금용이는 유통의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어. 기존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많어.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은 이 경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 점점 짧아져. 내가 아날로그 경험을 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거의. 예를 들면 내가 시중은행 지점장 했다. 토스 같은 데서는 죄송합니다. 고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아날로그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이 짧아졌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내가 머릿속에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 똑똑하다고 그랬어. 더 큰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천재라고 그랬어. 그래서 천재는 용어가 뭐야? 워킹 딕셔너리. 걔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누르면 다 나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다 나와. 그러니까 단어를 잘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포메이션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 그게 인텔리전스. 여기 이제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뜻은 어떠한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이해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정답이 있지, 정답이.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 해답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 노하우가 있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 단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판단에 의한, 자기의 판단에 의한 이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저는 뭐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했지만 사실 거의 파워포인트를 안 써요. 그저께도 화성상고에서 뭐 엄청 그 몇백 명 되는데 거기서 그 뒤에가 안 보이고 뭐 칠판으로 하니까 안 보이는 건 좀 나중 내가 말로 하겠다. 저는 다 칠판이에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를 쓰면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돼. 자유롭지가 않아. 이게. 근데 내 후배들은 그래요. 형님, 그럼 안 보고 강의를 몇 시간 합니까? 제가 최근에 금년에 6시간 강의해 본 적 있어.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거 하나 보고 6시간 강의한 적 있어. 이게. 그랬더니 걔들은 저는 20분만 안 보고 강의해도 파워포인트 강의가 안 되는데 형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 내가 걔들한테 얘기해. 야, 나오나가 가사 보고 노래 부르냐 이 자식아. 가수가 이 사람 가사 보고 불러. 내가 나오나 콘서트 갔더니 26곡을 아무것도 안 보고 부르더라. 박수 한번 쳐. 왜 여기에 다 있는 거야. 다 내 거야. 자기 노래니까.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고 보니까 뭐 본 걸 배우고 뭐 누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컨텐츠 뭐야? 이게 저작권이잖아. 노하우 이게 뭐야? 특화냐? 이 지적 재산권 이쪽 영역이 중요한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대개 교수는 65살,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뭐 요새 우리나라 정년제도가 이제 있으니까 60세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7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와갖고 이제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려고 와서 형님 그 이번에 이제 회사는 뭐 이제 거의 임금 피크 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이 스타일을 제가 이름을 만든 거예요. 발광체. 발광체는 건 뭐냐? 몸에서요. 귀신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일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한다고. 자기 몸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저도 삼성에 22년 다녔는데 홈플러스니 뭐 삼성 모래니 북한 제가 이제 공장도 세우고 투자됐는데 그거요 위세로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그냥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걸 한다. 근데 반사체인 사람. 그 조직에서 나오는 빛을 자기 빛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 조직에서 그냥 조직에서 우리 옛날부터 있잖아. 일찍 뛰고 월급 많이 주는 게 좋은 직장이야. 그런 사람은요. 그 위에서 빛을 내리던 그 위에 조직이 걷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또 나를 비춰줄 게 없나. 그거 찾아다니다가 점점 자존심 잃고 하다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서 뭘 하든 자기 몸에서 빛이 나야 돼.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딱 그 사람 보면 야 저런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회사에서도 인포메이션형 인간은 부장에서 더 이상 승진시키지 마라. 이 말은 반드시 인텔리전스, 자기 의견, 자기께 있는 놈을 시켜라. 그래야 그놈한테 맡길 수 있다. 저는 너무너무
이게 평소에 이런 게 발광체, 자기 주도용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예를 들면 정년이 끝나도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해? 어디 가도 있어. 뭔가 무슨 협회를 가 있거나 어디 가도 해. 근데 그냥 그 조직의 빚으로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해도 주위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수동적. 아이디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넘어갔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의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우리가 무슨 강이라고 하냐? 생각의 강이다. 지금은요, 제가 오늘 페북에도 썼는데 지금은요, 그 생각이 뛰어나야 돼. 생각이 뛰어나야 돼. 지금은 슈퍼 인사이트. 생각이 뛰어나야 돼. 어제 우리 김경민 박사가 교수가 와서 이 부동산 강의했는데 까먹어줄 거. 그분은 명확하고 왜 연대, 서강대, 이대, 홍대 이 대학가에 왜 스타트업 밸리가 형성이 안 되느냐? 왜 그거 다 그 대학 중심으로 다 스타트업 밸리 왜 형성이 안 되는 거? 그거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거는 우리는 업무지구 중심으로 강남 업무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택도 그렇고 모든 게 따로 거기는 엄청난 주택가다 그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분은 다 그러더라고. 분양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아무리 해봐야 집값만 오르게 돼. 그냥 분양 시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기 용산국제업무지국이 한 15만 평대 나와요. 이 사람 거기다가 사업용 건물 지으면 다 나와. 지금 점점 기업은 AI로 사무실 규모를 줄이고 지금 성수동이나 일부 빼놓고 나머지는 건물에 병원 안 들어오면은 건물 임대가. 근데 용산에 15만 평에 무슨 몇 층짜리 업무지구를 짓는다고? 다 미친놈. 거기는 다 주택이죠. 아파트, 거주. 전부 다. 그래야 이게 안정. 그러니까 이게 이 인사이트가 이게. 그리고 서울만 보면 안 된대. 중천구까지 대서울권으로 봐야지. 서울만 보고 강남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본질, 인사이트, 그 본질, 그걸 봐야 돼. 그걸 어떻게 돼요?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론의 기능, 이성의 최고봉인 판단의 이 기능을 누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계가 하기 시작했다. 기계가. 원래는 기계는 아까 얘기했잖아. 인포메이션 시스템. 야, 요거 알지? 그럼 그거 나와. 요거 알지? 요거 이렇게 했다. 근데 2012년부터 기계에다가 데이터를 주니까 기계가 어떻게 된 거야?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을 기계가 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지금 구글 같은 데는요. 구글은 이제 전체 이렇게 쫙 구글 인사 담당했던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얘들은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갖고 탁 누르잖아. 그러면 10만 명인데 1,800명의 명단이 나온대. 그 회사의 인재지. 딱 누르면 그 중에서 900명이 나온대. 근데 그리고 900명은 중요한 애들이잖아. 하나 더 누르잖아. 그러면 1년 이내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나오잖아. 그럼 그 놈을 한 놈씩 자꾸 인사팀에서 그놈 감시하고 선택하고. 그걸 누가 하냐? AI가 하는 거야. 그 기계가 다 하는 거야. AI가 이게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거를 이용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AI가 2012년도에
이미지 경진, 이미지 넷이죠. 알렉스 넷. 이미지 경진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이 경진대에서 이 기계학습을 쓴 머신러닝 쓴 게 이제 1등하고 2016년에서 알파고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패턴을 읽는 추론 기능이 가능해지고 발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2022년 11월 30일 날 뭐가 나와요? 챗GPT가. 이거는 그동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강학습을 통해서 아 이건 아니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 엑스레이를 얘가 읽어갖고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고양이야. 아 얘는 내보내. 그렇게 추론을 통해서 판단을 하던 인공지능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가 답해줘. 야 이게 낫냐. 내가 조금 들었네 하서 야 1월달에 내가 한성숙 장관이 우리 와서 강의한다 그러는데 2명이 오거든요. 우리가 얘가 낫냐 박정훈이가 낫냐 얘가 낫냐 물어보 얘가 다 그 주제 있잖아. 그 저기까지 다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하면 얘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사고를 다 해서 나한테 내 앞에 딱 가져온단 말이야. 정확하게 가져온단 말이야. 무서워요. 이게 지금 챗GPT 그러니까 이걸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하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는 아구먼트라고는 우리가 이 인간이 증강된 거야. 슈퍼파워가 생긴 거야.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제가 이 챗GPT 나온 뒤로 사실 이 부부 금술이 아주 좋아졌어.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이 주임 신부님이 5년마다 바뀌어요. 성당. 근데 제가 이제 독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존 주임 신부님 친했죠. 근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약간의 전별금하고 그래도 뭐 편지를 이렇게 감사해 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돈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편지를 쓰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신부님이 나한테 편지 쓰는 건데 뭐 주님의 은총이 뭐래. 근데 내가 무슨 성경 구절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의 임박을 앞두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지. 야 이분은 가족대 청장을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내서 5년 동안 우리가 이런 활동했는데 그 정고별 그 인사를 뭐라고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 이거 1, 2, 3, 4, 5 5개를 촥. 근데 3번하고 4번은 내가 꿈에도 생각 안 해. 내가. 근데 내용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3, 4번을 섞어갖고 편지를 이제 써서 쓰고 이제 너는 같이 이제 신부를 만나러 딱 가는데 집사람이 아니라 다를까. 여보 뭐라고 썼어? 그래서 아니 여보 그냥 못 볼 필요 있어. 그냥 신부님만 보게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봐야지 그거 당신이라고 딱 보여줬더니 뭐라 하더라고. 당신이 이렇게 신앙심 깊은 줄 처음. 점수 따셨네요. 당신이 이렇게 신앙심 깊은 줄 처음 알았대. 야 내가 아직도 몰라. 모르는 게 좋아요, 그게. 챗GPT가 썼는지 아직도 몰라. 몰라야 돼요. 그래 얼마나 금술이 좋아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Food in the Door라는 영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 20분이거든. 혹시라도 여기 안 오신 분은 무조건 유료라고 해서 어떻게 한 발을 AI에 비운 거야. 한 발을 풋 인도 도와 한 발을 비워놔. 에? 그러면 이게 비워놓으면 발이 들어오니까 안에가 문이잖아.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괜찮네. 그러면 이제 몸이 들어. 아니면 발만 뒤로 놓으란 말이야.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이게 2024년에 AI 에이전트가 나왔고요. 이제 그냥 진짜 개발도 지금 5년, 6년차 개발된 사람은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바이브, 말로 다 코딩.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얘가 예약하고 얘가 지금 다 하는 거야. 그걸 말로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이 AI라는 게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는 뜻도 있지만 인간을 더 능가하죠. 강하게 맞아요. 슈퍼파워 생겨. 그래서 실제로 웹툰 작가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저희 그 DNJ도 했는데 옛날에 웹툰 작가들이 글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뒤에 배경까지 다 그려야 되잖아. 지금은 AI가 나 가서 봤는데 학력밖에 폭력에서 때리잖아. 요 때리는 요 각도가 한 30까지 나와. 그러니까요.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30까지. 그럼 저기는 웹툰 작가는 그냥 톡! 그거만 하면 돼. 그거만 하면.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4개도 쓴대. 저기 온 사람들. 우리가 수입이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I가 지금 이제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올인한다. AI를 통해서. 그 AI 커머스 뭐 지금 네이버 수업도 시작하고 다 AI로 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수요가 직장에서 사람 수요가 점점 뭘로 대체되는 거예요? AI로 대체되는 거예요. 사실 은행 같은 때도 저도 얼마 전에 은행에 좀 약간 실망한 게 저도 이제 뭐 1년 됐더니 뭐 적금 들었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됐다고 11월 1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4층인데 2층에 그 프라이빗 있어 갔는데 나는 사실은 전 매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과장인데 여자 과장이 쫙 내놓은 줄 알았어. 우리 AI로 지금 손님의 걸 분석해 봤더니 어느 적금을 들고 뭘 드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왜냐면 1년짜리 예를 들면 적금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은행채도 있고 뭐 4% 뭐 지금의 1.8% 있잖아. 그걸 AI가 딱 해서 내 그동안의 투자 저기 들은 패턴을 읽어갖고 자기네 은행 그 저기 금융 상품 중에서 1년 동안 1년짜리 앉아놓은 거 AI가 얼마든지 맞추려고 할 수 있거든.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그거 완성. 조금 연장하실 거죠. 본사에 전화해서 유리한 금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AI 에이전트가요, 앞으로 위력을 발휘할 게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각 개인한테 AI 에이전트를 다 발급해주거든. 그거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낸 세금,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가 될 거다. 그거 다 나와. 그게 AI 에이전트니까 나 맞춤형으로 다 나와. 그리고 지금 계속 내가 국세청이나 그 재경부 애들 계속 그 얘기해 지금. 그거 빨리 발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AI에 우리가 투자한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편리한 거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각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거야. 의료와 AI 오늘 오전에 상담하고 왔는데 멘토링 의료와 AI는 뭐냐면 건강검진하고 비급여가 있어갖고 회사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요. 의료복지가 있잖아 개인 그거. 그러면 그 의료 AI 회사가 다 병원 오고 이제 웬만한 데 다 계약이 돼 있어갖고 건강검진 30만 원짜리 받고 나머지 비급여 있잖아 쓰면은 여기서 다 관리해줘. 그 다음에 그 의료 AI한테 내가 지금 목돈인데 그럼 다 답 나와. 그러면 내가 있는 데서 병원 추천해줘. 다 추천해줘. 그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서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선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AI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자, 제3의 물결을 이 정도로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제4의 물결 얘기를 하죠. 자, 제4의 물결은 이렇게 제2의 물결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죠. 그 다음에 제3의 물결도 이 과학혁명의 연장이에요.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이 있죠. 진리.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을 잘해야 돼. 알고리즘 다 수학. 전부 다. 예. 근데 이런 제3의 물결, 수학을 중심으로 한 제3의 물결에서 디지털하고 AI 물결이 나왔는데 이 제4의 물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런 단순한 수학의 이성만이 아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상상력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체험하는 감성입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정신세계 이상과는 관련 없는 체험과 경험을 통한 감성,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 이게 이제 뭐 다니엘 핑크, 다니엘 골만, 실러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이 1995년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다 이쪽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조금 다 서양학자죠. 미국이랑 서양학자인데 동양에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내가 책을 찾아봤는데 뭐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이금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 상상력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와서 논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이디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의 자산이 뭐냐? 아이디어야.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CEO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그게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야. 돈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어떻게 돼? 어떤 문제를 솔루션, 해결할 수 있잖아. 어떤 현재의 문제를 이노베이션, 혁신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고객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뭐냐? 인벤션, 이 두 개.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 이러는 거 보면 저 두 가지야.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는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근본은 뭐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거는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는 정책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아이디어 기가 막히다. 그게 나와요. 그냥 왜 세금이요? 그거 안 돼.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크고, 특히 저는 이 저출산 있잖아요. 저출산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 지금 출생률 그거 뭐 돈 100몇십 그냥 저한테 맡기면 내가 일주일이내 해결할 수 있어. 일주일. 저출산도 간단해. 어떻게 하냐? 애 셋 낳잖아, 셋. 애 셋 있으면 65세부터 저출산 연금 250만 원씩. 저는 3명 낳았어요. 응, 250만 원. 그러면은 자기 예를 들면 기존에 받는 연금에다가 250만 원씩 받으니까 노후가 어떻게 돼?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야, 우리 아들은 서울대 다녀 의사야. 막 나는 애가 셋이야. 그게 느끼는 거예요. 셋이야. 너무 걱정 없어.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따져봤는데 애를 셋을 낳잖아. 그럼 걔가 이제 직장 다니고 걔가 하면서 세금을 내잖아. 이제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싸. 그게 250만 원씩 줘도 걔가 경제할 수 없는 게 더 낫다니까. 시키니까. 아이고 간단한 아이디어 아니야. 간단한 아이디어. 그게 그거 봐. 벌써 뭐지? 간단한 아이디어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렵냐고 복잡하냐고. 얘기가 안 나요. 또 간단한 것들이 뭐냐면 나 오늘도 여기 뭐 택시 타려고 차 가져왔지만 제일 우리나라에서 내가 빗대는 게 뭐냐면 좌회전이야. 좌회전은요 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옆으로. 그거 하얀색으로 필요 없어. 그냥 좌회전 차선을 파란색이지 그거 치려고 돼. 그러면 그냥 파란색 딱 나오다. 아 이건 좌회전 통로구나. 근데 가다가 좌회전도 있고 직진도 있잖아. 그럼 좌회전은 파란색으로 오고 직진은 하얀색으로 오면 가다가 아 이거 동치로 가라 꼭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 직진 해놨다 X표.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기업에서 리더를 포함해서 직원을 포함해서 리더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옛날에는 똑같은 물건을 많이 팔면은 굉장히 돈이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계속 새롭게 넣어야 돼. 지금 벌써 삼성이 벌써 26번째잖아. S26 지금.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간절해야 돼. 그냥 있잖아. 그냥 하지. 특히 이기적인 애들은 절대 회사의 아이디어 그쪽으로 머리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아 이놈은 이기적이다 한다. 금방 본인 이익만 생각하니까. 아, 그 아이디어 안 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송기령이라고 그 작가 있는데 그 우리 도전가다를 와서 강연하는데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나오고 회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무슨 대가로 준다고 그래서 나오고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일하고 고민의 대가. 고민하지 않는 사람 월급 많이 주지 마세요. 나는 그게 아직도 그 얘기가 굉장히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요일 아침 회의하잖아. 회의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 회장님, 지난 주말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놈은 괜찮은 놈이야. 왜냐면 지난 주말에도 생각해 본 거야. 이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문적으로 뭐냐면 직원들을 유머로 만들지 말고 어머니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게 조직학상으로 그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유머는 아침 9시에 와서 5시에 가잖아. 그 다음에 그 예에 대해서 생각해. 그럴 것이야. 근데 어머니는 24시간 얘가 잘 있나 얘가 유머랑 잘 잘 살아갈까 뭐 이런 부분.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을 유머로 만들려고 어머니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게 하고 이 아이디어로 어떻게 직원들이 같이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 감성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행복론에서 나와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이제 오감, 예를 들면 뭐 시각, 촉각, 후각, 뭐 청각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으로 몸으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게 뭐 수학 문제 잘 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요 제주도가 활성화된 게 올레길이에요. 올레길. 제주도에 올레길이 없잖아요. 관광객 반응 줍니다. 근데 올레길이 뭐야? 길잖아 길. 그게 뭐 거기에 엄청난 뭐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서 그 길에 다니면서 그 만족을 느끼는 거야. 옛날에 코로나 때요 해외 못 갔잖아요.
올릴 필요 엄청 많대요. 결혼 10주년 뭐 이렇게 되면 못 가잖아. 거리가 없어. 부인하고 같이 가로. 남자들은 다 헛소리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10주년 돼갖고 걷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부인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여자분들 되는 거야. 부인, 왜 당신은 당신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야구장에 사람 몰리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맛집 다 이거야.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험과 체험에서 자기가 행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해도 그 식당이나 뭐 서비스가 나쁘잖아. 안 가. 안 가요. 그나마. 안 가? 뭐? 야, 종부 뭐 네가 주인이냐? 안 가? 내가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또 여기 음식점 가면 써 있잖아.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하다. 소확행.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고객이야. 이제는 고객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내가 만드는 생산이 중요했대. 이제는 누구냐? 그 고객이 행복을 느끼냐. 그 고객이 나로 인해서 성공했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지금 기업의 최종 목표는 뭐냐? 고객이 행복해. 고객이 어떻게 돼? 감동을 받아. 그래서 우리도 아침 조차 포럼 하잖아요. 어쨌든 했는데 제가 강사들한테 딱 그래요. 강사들은 막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이 교수 강의가 오늘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는 방법 가르쳐줘. 네. 강의가 끝나고 이제 CEO들이 나가잖아. 그때 CEO들이 전부 다 뭐야? 휴대폰 꺼내잖아. 그 강의는 성공. 휴대폰 꺼내서 뭐라 하잖아. 야, 이 이상아, 그 임원들 다 직결시켜. 나 이거 오늘 들은 거 저 잊어버리기 전에 니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성공. 근데 나가는데 이거 안 꺼내잖아. 그냥 자기 혼자 그 강의는 실패. 최종 단계의 결정은 어디냐? 고객이라는 거야. 그 고객의 체험과 경험, 우리 후기 보고 가잖아. 후기 보고 가잖아. 이게 이쪽으로 사업의 무게가 옛날에는 이 앞쪽 제품과 이 앞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박수 한번 쳐.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병철 회장의 경영어로 보면은 쭉 읽고 명확히 나와. 사업의 성공은 운, 둔, 근이다. 유명한 거죠. 그는 뭐 끊기죠. 아무래도 사업에 이렇게 대꾸목과 있으니까 끊기게 기다린다. 여기서 둔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벌써 이미 플릿이 이미 성장은 멈춘대. 이건 뭐 스테이 플릿이 스티브 잡스 얘기하고 똑같죠. 제일 내가 몰랐던 게 운. 도대체 운이 있어야 사업은 성공한다. 도대체 운이라는 게 뭐야? 운이. 그럼 내가 노력하면 운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연구했는데 이병철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편지한데 왜 이분이 운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기자들이나 작가들이 실제로 성공한 CEO들을 만나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70%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제가 한 20년 연구해갖고 그 알아냈어. 도대체 운이 뭐냐? 이게 비결이 어디 있냐면 이 운이라는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 이 운이라는 한자에 있더라고. 이 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옮기다라는 뜻이야. 옮기다. 운반, 운전, 운행, 운동, 옮기다. 이게 운반, 옮기.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어떨 때 오냐면 옮길 때 오는
온단 말이야. 옮길 때 온단 말이야. 운이를. 그러면 옮길 때 뭘 옮기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운이 닿았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만나. 귀인. 사람을. 또 하나는 뭐예요? 때를 만나. 운때가 맞았다. 우리가 얘기했죠. 유리가 제갈량을, 박지성이가 히딩크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운이 좋았어요. 그때 그분이 안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그때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그러면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쪽 찾아가야 거야. 옮겨야 사무실을 만나지 말라는 거야. 사무실에서. 내가 앉아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야.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은 영양가 10%밖에 안 돼. 너 의도가 있는 거야. 만나지 말고 네가 찾아오라는 거야. 네가 모임에 가라는 거야. 네가 사람 모임에 가라는 거야. 거기서 사람을 만나라. 이게 운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요, 너무 사무실에 오래 있지 마세요. 이제 휴대폰으로 다 시청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스트롱 타이스, 위크 타이스라고. 스트롱 타이스, 위크 타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한 연결, 약한 연결. 이거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이거는 뭐냐? 위크타이는 명함을 서로 줍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전화하는 사이. 이건 위크타이야. 근데 실제로 사역자가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위크타이다. 위크타이. 예를 들면 내가 10년 전에 어떤 변호사님 무슨 모임에서 알았는데 굉장히 인상이 좋고 굉장히 괜찮았어. 우문났어. 근데 내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생겼어. 이거 누구한테? 그때 전화하는 거지. 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 그래서 이 평소에 있죠. 평소에 예를 들면 우리 친구 경영자가정이나 이런 모임이나 가면서 평소에 좋은 인상을 줘야 돼. 좋은 인상을 줘야 돼. 그 사람 괜찮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이타적으로 좋은 인상을 줘야 돼. 그 위크타이가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현재 나와요. 어떡하라? 사람을 만나라.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만나라? 옮겨라. 당신이 가서 만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떼내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뭐예요? 고정관념을 벗어라. 내가 가지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라? 옮겨라 이거예요. 고정관념을 옮겨라. 생각을 옮기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새로운 생각이 안 들어갈 때 생각 어떻게 대원군이 북경에 가서 양문 도는 걸 봐야 아이쿠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안 봤잖아. 박 교수가 울면서 무릎 꿇고 중국에서 한번 보자. 안 갔잖아. 일본 애들은 유학으로 살을 때 2년씩이나 30몇 년이 2년씩 저 유럽을 다 보고 돌아오는데 이게 새로운 생각을 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내 기존에 있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지금 이때구나.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야 이거 대대해야 되는구나. 그때 뭐가 하는 거야? 운동을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이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자기 생각을 움직이면서 때를 이제 기다리면 이 운이 오는데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운이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천운이 닿았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천운이 닿았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뭐가 닿았다? 천운이 닿았다. 박수 한번 치세요.
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열강해 주신 우리 이금용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쳐다봐요. 아니거든요. 안 보고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요, 눈이 발달돼서